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4반반, S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이재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입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문득 이런 사자성어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만전지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만전지계란 모든 것을 고려한 완전한 계획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올해 입시가 유독 많이 다사다난하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입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고려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을 가는 방법,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교 내신체제 및 수능 개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 2026학년도 입시의 변화를 설명드리면서 입시의 흐름을 파악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학년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실 때 아마 이제 이 학년도라는 개념이 뭘지를 알아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년도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년도란 대학에 들어갈 연도를 보통 학년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네, 2024년입니다. 자, 2024년에 현재 고3 학생들은 몇 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네, 2025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현 고3 학생을 2025학년도라 부르게 됩니다. 자, 학년도 개념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 중3 학생들은 대학에 언제 가죠? 28년에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8학년도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학년도까지는 다들 다 이해되셨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지금 종이 가방에 입시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입시 가이드북을 꺼내시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에 필기할 거리가 있거나 표시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있는 형광펜과 펜을 활용해 필기를 해주시거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꺼낼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가이드북 펼치셨으면 페이지는 먼저 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자, 입시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대학에 가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 가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전형, 두 번째로는 정시전형이 있는데, 자, 이 중 수시전형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시전형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기전형까지 총 4가지 전형이 있고요. 자, 최대 6개의 모집 단위에 지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과학기술원이나 사관학교는 6개의 모집 단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별도로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학교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대학 합격 시 정시로 대학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량평가란 수치화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하고요. 자, 그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제가 또 25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평가라는 게 뭐인지만 간략하게 좀 얘기를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고려대학교 학생부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치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 교과 평균 등급 점수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대학별로 환산 방법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대학마다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따로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평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교과 전형이었고요.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방식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성평가란 수치화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정성평가라고 하고요. 종합전형은 면접 또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있기도 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성평가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생기부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과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영 현황을 정리한 표인데 여기에서 교과 활동, 그 다음에 종합 의견, 그 다음에 교과의 활동.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수치화되지 않은 요소들이죠. 자, 이런 수치화되지 않은 요소들을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평가 항목입니다. 자, 평가 항목을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정성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자, 논술이나 실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도 여기에선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2025학년도 올해죠. 올해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위주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 교과와 종합을 합쳐보면은 45%와 23%죠. 합치면은 68%예요. 그 말은 거의 수시 전형만 하더라도 논술이나 이제 실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수시 전형의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리를 해드리면 재학생이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입학함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수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정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수시 전형 위주로만 그 중에서도 교과와 종합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만 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학년도, 그 다음에 대학에 가는 방법.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은 다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내신 체제와 수능이 다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고교 내신 체제와 수능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기존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9등급제는 어땠었냐? 자, 저 오른쪽 보시면은 기존 내신 9등급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됐었는데 바뀌는 5등급 체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1등급이 몇 %죠? 네, 10%고요. 2등급은요?
네, 24%입니다. 특징은 등급의 간격은 좀 넓어졌습니다. 1등급이 10%로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그에 비해 등급의 종류가 많은가요? 등급의 종류가 9개에서 5개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기 기존 내신 9등급제의 1등급 전체 인원과 2등급 인원의 대부분이 지금 바뀐 5등급제에서는 몇 등급으로 들어가죠? 1등급으로 들어간다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2024학년도 실제 입학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개편된 내신 5등급제일 때의 1등급 인원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동산고 보이시죠? 동산고 같은 경우 9등급제에선 1등급이 몇 명이었죠? 10명이었는데 개편된 내신 5등급제에서는 몇 명입니까? 25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성모 여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등급이 몇 명이죠? 9등급제에서는 7명. 근데 개편된 내신 5등급제에서는 18명이 됩니다. 거의 이제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듯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과연 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9등급과 그리고 바뀌는 5등급 체제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학원 졸업생 표본을 바탕으로 현행 9등급의 등급 컷이 실제 5등급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신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송고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한 김정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은 1.08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1등급이라는 얘기인데,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이 학생은 2등급이 몇 개였을까요? 이 학생은 2등급이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이제 합격한 대학이 연세대 의대 교과 전형에 최종을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호수돈여고 다니던 신유경이라는 학생은 평균 내신이 1.2였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2등급이 몇 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5개에서 7과목 정도면 7과목 정도가 2등급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1등급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학생은 대학을 어디를 붙었을까요? 충남대 의대에 교과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의대 합격 사례입니다. 의대는 보통 1.2 정도 돼야지 안전하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문제는 바뀐 5등급제에서는 이 1.0에서 1.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5등급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 오른쪽 상단 한번 보시죠. 자, 1.0부터 1.25까지 학생들이 다 뭘로 취급이 되죠? 5등급제에서는 네, 1.0으로 취급된다는 점이죠. 1.0이면은 전부 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 1등급이 떠야지 의대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표본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대체적으로 1.5 이내라고 하면 보통 서울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9등급제에서의 1.5와 5등급제에서의 1.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5등급제에서 9등급제로 등급을 대응시켜 보았을 때 5등급제의 1.5는 9등급제에서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지원 못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1.7 이내 정도면 보통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이 가능한데, 자, 지금 옆에 있는 표에서 1.75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뀐 5등급제에서
9등급제 쪽으로 다시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75라는 값은 어디로 대응됩니까? 2.5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은 원래 9등급제에서의 3등급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제의 2.5는 9등급제 4등급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 2등급이 하나 뜬다는 게 3등급이 하나 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내신 등급 체제가 바뀌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데 있어서 바뀌는 내신 체제에서는 2등급 또는 3등급이 뜨면 굉장히 위험하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과목 평가 결과인데 이제 알려져 있다시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6페이지에 있는 표를 제가 그대로 이제 화면에 이제 띄워봤습니다. 이게 이제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입니다. 확정됐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까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이 지금 바뀐 5등급 체제가 기존의 9등급제 1등급, 2등급이더니 전부 다 1등급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대학에서 변별을 어떻게 하죠? 대학에서 어떻게 변별을 할까요?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이라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학년 평균이 34점이고 전교 1등이 84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 컷이 71점, 2등급 컷이 65점. 자, 그랬을 때 A라는 학생은 전교 1등이에요. 84점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69점입니다. 자, 9등급제에서 그러면은 1등급이고 2등급이겠죠? A라는 학생은 1등급, B라는 학생은 2등급. 자, 근데 그럼 바뀌는 내신 체제에서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모두 몇 등급이 되는 거죠?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대학에서 만약에 학생을 선별한다고 했을 때 대학에서는 A라는 학생을 뽑을까요? B라는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A라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상대평가 5등급 체제 가지고서는 학생의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형태로 좀 수치화된 요소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여기 있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의 간격이 아마 대학에서 선별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정성평가 형태로 생활기록부 내용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현행 입시에서도 이 진짜를 선발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는 1등급을 찍어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에 어렵다. 예를 들면 원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분명하게 맞춘다든지 대학에서는 분명히 다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과 과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은 절대평가와 성취도로만 기재하는 형태들을 지금 따로 표시는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2022 개정 교과 목록은 7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단부에 있는 체육, 예술, 교양 부분은 그리고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가지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모두 상대평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전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과 과목을 일단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이 이제 보통 1학년,
3학년 때 하는 상대평가.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과학을 보니까는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3학년 때 실시하는 절대평가였다고 생각하셨으면 되는데, 바뀐 내신 2022 개정교과 과목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슬슬 대부분의 대전권 학교도 이제 과목 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월요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대전고랑 대전여고랑 한빛고까지만 과목 편제가 나온 상태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구성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면, 여기 공통 과목을 1학년,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선택부터 융합 선택까지 전부 다 있죠? 여기를 2학년, 3학년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 다른 점이 뭐죠?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3학년 때 절대평가인 과목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3학년 때도 상대평가인 과목이 있다.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인데, 제목이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기존 과학 2의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이전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이 과학 2의 부분들이 대부분 절대평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때는 뭐가 되죠? 네, 상대평가가 되고요. 거기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학교마다 달랐었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근데 이 문법이 아예 의무로, 필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과목과 과학 과목의 학습량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거기에 수능도 개편이 되었죠. 수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 그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개편된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이 모두 뭐다? 공통이다.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여기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바뀐 개편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화법이라는 단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언어라는 단어도 보이고 작문이라는 단어도 보여요. 그 말은 선택 과목으로 갈려 있었던 형태들이 지금 통합되어서 전부 다 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수능에서의 국어는 양이 증가했다. 그 다음 사회 과학 과목에 있어서는 지금 다 통합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 바뀌는 5등급 체제에서는 2등급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두 번째, 같은 등급 안에서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대학에서는 활용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국어와 과학의 학습량의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국어와 과학도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점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과 과목 개편과 수능 개편에 대해서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드린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2025, 2026학년도 입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입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집 단위별 인원의 변화.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인원의 증가.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래는 근데 학교폭력 대입 반영학교 확대라든지 수능 탐구 영역 지정 폐지 기조 등 다양한 요소가 원래는 2025학년도에 생겼으나,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딱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됩니다. 자, 모집 단위별 인원의 변화를 보면 아까 2025학년도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2026학년도 위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지금 79.9 보이십니까? 이게 2026학년도 수시 정원 모집 인원 비율입니다. 그에 반해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20%죠?
2026학년도에는 수시 전형의 비율이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수시 비중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재학생들의 메리트는 뭐다? 수시다. 그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인원의 변화는 2026학년도만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죠. 의대 정원의 증가입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자,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얘기 드리면 2025학년도는 확정됐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부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시 가이드북에 기재한 내용은 얼마나 늘었는지, 2025학년도에 얼마나 늘었는지와 경쟁률만 별도로 지금 기재를 해놨고, 추후의 입시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참고로 대학별 확정 인원은 현 정원의 대기업 제출 인원을 더한 값이 확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시피 인서울이대는 변동이 없죠. 자, 근데 그에 반해 경기권이나 충남, 충북,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의대들은 대부분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기존에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이 1,509명 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총 4,567명이 되었습니다. 50%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대 올해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바로 오늘은 무전공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은 정의가 페이지 20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전공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서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자유롭게 택하는 제도를 무전공이라고 합니다. 무전공 선발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자율.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모든 과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대와 사범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는 형태를 완전 자율, 자유전공학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형 2는 광역 선발입니다.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하고 그 안에서 전공을 고르는 형태를 광역 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전공이라고 해서 자유전공학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과와 사범대를 제외하고 고르는 형태든지 아니면 단과대 안에서 고르는 형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가 되고 나서 몇 명 늘었죠? 28,000명 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그리고 여기 경쟁률도 입시 가이드북에는 따로 기재해 놨으니까 경쟁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이드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2028학년도에 대학 가잖아요. 근데 2025학년도 거를 왜 지금 얘기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 과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티어에 있는 과죠. 근데 그런 의대의 정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의대에 가기 위해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 약대나 치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열 학생들이 나도 한번 의대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진학해 보려고 하겠죠. 거기에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의 증가와 무전공 인원의 증가가 단순히 그 학과의 증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기타 모든 과들에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다 가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시 결과에도 변동이 크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가 그래서 입시 결과가 그 전과는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2028년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더라도 이번 입시 결과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무전공과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시험에서 도달해야 하는 최저 점수를 나타내고요. 자,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밑에 수능 최저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에 통과고 어떤 때에 통과가 아닌가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지고도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총 이제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화면에 가져온 표가 연세대 수능 최저입니다. 자, 올해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가 기존의 면접으로 뽑던 형태를 수능 최저로 이제 바꿨습니다. 수능 최저로 바꿨는데,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좀 표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저희 학원 졸업생 중에 동산고 김재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자, 아까 제가 연세대에 지원하려면은 내신이 몇 정도 돼야 된다고 했죠? 9등급제 기준으로 1.7 이내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학생은 1.9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왜 가능했는가? 그때 당시에는 교과 점수와 그 다음에 면접 2가지를 가지고서 대학의 합격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됐었는데, 이 학생이 불리한 내신 점수를 면접으로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학생, 교과 점수가 좋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1.9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 아니고 이제 수능 최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절대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리한 내신 성적을 뒤집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될 것이다. 다들 이해되셨죠? 수능 최저를 이제 강조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불리한 내신 성적을 뒤집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부분이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최저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의과대학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의과대학이요. 자, 여기를 보셨을 때 한번 읽어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몇 이내? 5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말은 국어, 수학, 영어가 다 1등급이고 탐구만 2등급이면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어서 표를 하나 살펴보시면 2023, 2024학년도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 변화입니다. 의예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자, 4개 등급 합이 5인 경우 몇 프로 감소했냐면 24%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리고 전체 합산 같은 경우에도 20%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학과에, 이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아무리 내신 성적이 돼도 수능 최저 만족하지 못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신 등급이 좋아도 합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2025학년도에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제 새로 신설된 학교들이 이제 몇 곳이 있습니다. 인문계열부터 살펴보시면은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가 이번에 수능 최저가 새로 개설이 되었고요. 자연계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2026학년도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서울 주요 대학 모든 교과 전형에 이제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수능은 선택입니까? 아니죠. 수능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러면은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써야지, 면접 있거나 아니면 종합 전형으로 쓰거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고려대학교에서 실제로 발표한 고교 유형별 지원자 비율과 합격자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낸 화면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총 합격 인원의 일반고가 몇 %예요? 98%예요. 압도적으로 크죠? 자,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전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분명히 지금 일반고의 비중이 아직도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은 어떨까요? 29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인데 먼저 인문계열부터 보시면은 총 합격한 일반고의 비율이 몇 %죠? 19%예요. 굉장히 적죠? 그리고 대부분이 누가 차지하고 있죠? 외고 또는 국제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60%가 넘는 학생들이 과고 또는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상의 스펙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면접과 병행되는 종합전형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얘기들을 바탕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얘기 가장 많이 들려왔던 요소 중에 하나가 내신을 잘하면 돼. 물론 내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수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밸런스. 즉 다시 말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잘 해야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국어, 과학 선생님들도 이어서 설명하실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모두 심기일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